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먼저 보면은, 미증시는 뭐 양호하게 좀 올라타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이 제일 중요했었죠. 마이크론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반도체 조금 빠지더라도 나머지에서 좀 올려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PC 발표가 있었는데 PC에서 예상치만큼 부합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채금리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가 끝나다 보니까 리밸런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차피 20선 위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눌리더라도 20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고 또 올라오다가 뭐 눌린다 하더라도 20선 정도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요 자리 얼마죠 이게 대략적으로 17,5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갭을 만들었었던 요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갭을 만들었었는데 요 자리 정도 채워주는 자리 해도 17,300 정도 많이 이탈한다 해도 요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큰 하락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번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눌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자, 미증시는 이런데 국장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했어요. 국장 같은 경우도 이 위에서 박스권으로만 움직여줘도 다행이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좀 순환매가 좀 필요하다 했는데 순환매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했었던 위치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곳이 저항이었었고 앞전으로서 돌려보면 굉장히 저항이 많죠. 이 자리가 2750포인트가 저항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했었고 돌파 이후에 눌림을 주죠. 이제 확인 자리로 눌림을 주는데 여기서 확인을 여러 번 시켜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간다라면은 상단으로 더 간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거의 뭐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그때까지 가더라도 뭐 이제 하이닉스나 뭐 현차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로 끌고서 그냥 올라가는 거면은 솔직히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오히려 상승 종목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좀 순환매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야 되는 이 라인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받고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이러한 라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단으로 움직이는 자 그럼에 불구하고 한 번 정도 이탈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두 번 깨면은 솔직히 잘 깨지거든요.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얼마죠? 834포인트 뭐 830포인트대가 있어요. 거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고 지금 두 번 받았었죠. 지금 세 번째 받아요. 자, 근데 고점을 높여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방 요인만 좀만 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추가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뭐 삼전, 한익, 뭐 이제 현차 뭐 이쪽으로 계속 쏠림이 계속 이어간다라면은 오히려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또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 이제 토론회가 있었죠. 근데 바이든이 워낙에 못했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2차 전지 쪽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은 지수를 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하단을 막아주려면 2차 전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빠졌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상승을 좀 이끌어주면서 어떻게든 이 라인을 버텨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코스닥에서는 좀 순환매를 좀 기대하기에는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해봤자 뭐 AI도 좀 그렇고 로봇 정도 요 정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외에 이제 뭐 조금만 이제 뭐 부품 쪽 있죠. 그런 부품이나 장비 쪽 이런 쪽 조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이제 한계지 않을까. 코스닥은 크게 움직이려면은 뭔가 대형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코스닥의 가장 큰 대형 섹터가 2차 전지여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를 바꿔놓고 코스피로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크게 이탈이 없었어요. 환율이 뭐 크게 하락을 했다, 뭐 더 추가로 막 1,400을 넘었다 이런 모습은 없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좀 돌아와준 모습은 양호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준 모습은 양호하고 그리고 PC가 좀 잘 나왔는데 뭐 예상만치 나왔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미증시가 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좀 잘 버텨주는지 그게 좀 주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가 지났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죠. 환율도. 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었고, 근데 이게 이만큼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대형주에 좀 많이 쏠림이 있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이 있었어요. 뭐 7천억, 3천억 거의 1조가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고 들어온 거 해봤자 뭐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기관은 좀 이탈을 했고 외국인은 좀 들어와 줬다.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자체도 크게 줄었어요. 전보다 많이 크게 줄었고 지금 거의 뭐 해봤자 앞자리가 지금 7이죠. 그 전만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뭐 10이나 아니면은 8 정도 뭐 9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코스닥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줄었고 지금 이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그 결과값이 이제 천천히 지나면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더 이제 뭐 뉴스들이 더 따라오면서 자 그랬을 때는 코스닥이 어떻게 수급이 좀 변하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막 크게 막 수급이 막 들어올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무래도 현물이 좀 들어왔으니까 선물에서 좀 날려먹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나간 게 이제 6,500억, 3,800억, 그리고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를 날렸죠. 1조를 날리고 선물로 1조 날리고 현물로 대충 1조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스위칭 정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은 이제 한 5천억 정도 이제 날려 먹었었죠. 5천억 정도 날려 먹었었는데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자금을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은 고객 예탁금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뭐 55조에서 지금 55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신용 같은 경우에도 20조 1천억에서 20조 1천억 정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지수가 막 크게 빠졌거나 크게 올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러한 뭐 고객 예탁금이나 아니면 신용잔고 때문에 뭐 지수를 흔들 만한 그런 요인은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좀 기대하는 거는 지난주랑 동일해요. 지난주랑 동일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계속 움직여 주되 대형주에서 이제 중대형주로 좀 내려오고 그러면서 좀 소형주들도 조금씩 움직여 주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 라인은 지켜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부터 이 다음 주에 있을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주에 봐야 될 거는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론 실적에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적 전망치에서 이제 좀 실망을 하면서 7%가 급락을 했었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 4분기 실적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거는 나쁘지 않았다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과도했다. 그만큼 실적이 지금 바로 따라가지 못할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따라오면서 아무래도 지수를 좀 밀어낸 게 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있은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금요일날 PC였죠. 자, 예상치를 이제 부합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니 뭐 이거는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왜 하락을 했느냐? 처음에는 예상치 부합했을 때 오히려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들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오히려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상된 바였어요. 예상치 부합은. 이거는 앞전에 있었던 CPI나 PPI나 아니면은 고용이나 뭐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당연히 이건 부합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예상을 했던 거고 이거보다 더 낮게 나왔어야지 시장이 완전히 환호하면서 어떠한 악재가 오더라도 그냥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다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초반에는 이제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막 상승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장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뒤집히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선 날짜가 좀 지워졌네요. 이 정도 보게 되면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나왔었던 예상치랑 지금 부합했던 게 전달 같은 경우에는 0.3이었어요. 근데 0.1로 내려온 건 좋은데 예상치랑 부합을 했다.
이게 예상치죠. 그리고 2.8로 이제 YOY를 지난달에 YOY가 나왔었는데 2.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건 좋아요. 근데 예상했던 것도 2.6이었어요. 동일하죠. 자, 그리고 지난달에 2.7이었어요. 2.6으로 내려온 것도 양호했어요. 근데 예상치도 2.6이어서 동일했죠. 자, 그리고 0.3이었어요. 그리고 0%로 내려온 것도 굉장히 좋아요. 숫자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0이랑 똑같았어요. 예상치랑 동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 정도였고, 당연히 앞전에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오겠지. 그래도 나와줘야지. 이거보다 올라가면은 이건 악재다. 0.1만 올라가더라도 이건 최악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예상치랑 동일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네.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났다. 기대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0.1씩이라도 조금 빠져줬으면은 그래도 좀 시장은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따라갔던 이유는 단순히 예상치 정도만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떨어진 건 나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이었으니까 그 정도 움직임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 날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어떻게든 이 아랫단에서 좀 버티려는 모습이었는데 돌파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좀 돌파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요일부터 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뭐 지금 PC가 예상치에 단순히 부합해서 뭐 차익 실현? 뭐 뉴스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올라간 이유는 우선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내용이 있었죠. 트럼프가 이번에 될 확률을 굉장히 높여왔어요. 뭐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바이든을 갖다가 빼고 다른 후보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지금 갈아치워야 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워낙에 1시간 동안 90분 동안 진행했던 그 토론회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는 원래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역전쟁을 즐겨 하죠. 뭐 중국을 갖다가 무역전쟁으로 때릴 테니까 트럼프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트럼프가 만약에 무역전쟁으로 막 유럽도 때리고 막 어디다가 청구서 날리고 뭐 하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살만해질까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관세를 갖다가 싸게 매겨가지고 인플레를 지금 상품 가격이 지금 낮게 형성을 하면서 인플레를 내리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10% 보편 관세에다가 중국 제품에다가 60% 관세를 갖다 때리고, 뭐 이제 한국도 이제 무역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훨씬 많네. 얘네들이 너무 많이 이득을 보네. 그랬을 때는 한국한테도 관세를 때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게 된다라면은, 그랬을 때는 걔네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좀 더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미국의 물가가 큰 폭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렴한 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관세 때문에. 그러면 비싼 제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미국 물가가 다시 또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아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무역전쟁이 따라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진행이 되면 무역전쟁이 따라오니까, 무역전쟁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돌면서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화 방어를 좀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더 뛰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엔화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60엔을 결국은 뚫었고요. 뚫은 상태에서 지금 버티는 모습인데, 자, 미국 국채 금리가 뛰는 이유는 단순해요.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채예요. 미국채가 많은데 그러면은 엔화를 갖다가 160엔에서 아래로 떨구려면은 달러를 갖다가 미친 듯이 뿜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미 국채를 갖다가 팔아야 되겠죠. 미 국채를 팔고, 그리고 그 달러로 엔화를 사버리면은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이 지금 당장에 달러가 전부 다 미국채에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당연히 미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채를 팔면은 미국채 가격은 떨어지니까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뛰는 그런 현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얘네가 좀 진정이 되면 다행인데, 얘네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요게 좀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요게 진정이 될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선이 지난 다음에 할 거예요.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더 원할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트럼프를 더 지지를 하려면은 오히려 미 국채를 갖다 더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를 못 잡았다, 경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바이든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채를 던져주고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인플레는 안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은 당연히 더 약세가 될 거고, 그랬을 땐 트럼프는 더 지지가 올라가겠죠. 자,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일본이 트럼프를 원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 내용이 내면에 있는 것보다도 엔화 160엔을 갖다가 어떻게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요거만큼은 어떻게든 더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붓습니다. 환율 방어에 우선 9조 엔을 갖다가 지금 투입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더 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달러를 들 부어야 된다는 건데, 그 달러는 어디서 나냐? 결국은 국채를 팔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지지율상. 그래서 트럼프 가능성이 솔직히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뭐 그리고 토론회 때도, 토론회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토론회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엔화죠.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160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현금을 갖다 살포를 하면서 그냥 박살을 냈어요. 한번 박살 내고 좀 진정이 되나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그 부분을 돌파하고 지금 상승이 나왔고, 예전에 이제 올라왔었던 이 고점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160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70이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엔화의 가치가 지금 거의 녹아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는 바이든 측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좀 더 깊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랬을 때는 어쨌든 굉장히 미국한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까지는 일본을 어떻게든 푸시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으로 계속 이렇게 짓누르면서 버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미 대선이 끝나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패드워치를 보면은 그래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는 1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지만 이때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한 번 정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이든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한 번은 꼭 진행을 할 거예요. 대선 전에. 지금 바이든이 좀 이번에 지지율이 좀 괜찮아졌으면은 이게 11월에 하겠네라고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쩌면은 이러한 상태면은 바이든이 어떻게든 막 힘써가지고 푸시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전당대회가 8월이에요.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 8월 전에 뭔가를 돌려오려면은 힘써보려면은 제가 봤을 땐 7월에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뭐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인플레가 뭐 잡히든 안 잡히든 그런 건 상관없고 우선 인하 한번 때리고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깜짝 발표로 7월이 어쩌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바이든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7월에 깜짝 발표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로 가더라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인하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9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한 번 정도 하고, 그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겠죠. 그러고 결국은 12월까지 해서 올해 안에 두 번 정도 인하는 예상하는 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좀 넘어와서 말씀드리면은, 자, 하마스하고는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하마스도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얘기했던 휴전안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거의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이제 우리도 버티겠다, 약간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마스 쪽도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죠 거의. 헤즈볼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뭘 계속
발사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스라엘 북부에다가 로켓을 갖다 40발을 갖다 가면서 전면전 지금 위기에 계속 가면서 유가가 계속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란이 나와요. 이란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란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중동에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중동 이슈가 더 커지면은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인플레 우려가 더 생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란만 안 나오고 그냥 단순하게 레바논이랑 뭐 이제 그리고 헤즈볼라랑 뭐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듯이 이러한 분위기일 텐데 자 이란이 이제 슬슬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한테 레바논을 공격하면은 말살 전쟁을 갖다가 각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앞전에 또 얘기했던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자, 헤즈볼라한테 무기를 갖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전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 위기 구조에서 지금 중지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게 또 터지면은 인플레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경제가 뭐 어쩌니 저쩌니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바이든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더 터지지 않게. 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상 바이든보단 트럼프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길 원한다면은 전쟁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야지 바이든이 무너지니까. 자, 각 국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의 후보들이 있거든요. 각 국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혀 멈출 생각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도 아직은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게 안 온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들이 좀 오게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완전히 전면전으로 간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중해에다가 뭐 해병대 상륙함을 갖다가 급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전면전이 이제 시작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몇백 발을 갖다가 막 쏘고 몇천 발을 막 쏘기 시작하고 막 탱크로 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면전이거든요. 자, 그때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동 확전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될 거는 유가겠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저러한 우려감에서 우선 올라갑니다. 우려감에 올라가는데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는 우려감으로 올라갔다가 충분히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랑 다른 거는 이란이 꼈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란이 낀다라면은 이거는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진짜 전면전이 터지고 이란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다면 중동의 확전이 진짜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전면전 시작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전쟁하고 있고 뭐 젤렌스키는 무기 지원을 좀 더 해달라 계속 얘기하는데 뭐 계속 전쟁 중이고요. 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국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이제 관세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중국으로 여행객들을 갖다 보내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니면 중국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는 대만에 군사 지원을 갖다가 강화하는 법안을 갖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쪽 중국 아래에 있는 그 해안 쪽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더 군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러한 내용들이 왔고 대만은 역시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이제 국무부는 이제 미국 해외 사업 및 뭐 프로그램 예산안을 이제 찬성을 하면서 찬성이 212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지원을 갖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당연히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할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언제 나왔냐면은 언제죠? 28일날 현지에서 나왔으니까 현지 시간이니까 28일 그 다음에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게 있어서 조금 조용했던 것 같은데 뭐 중국은 바로 또 반발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미중 간에 외교 2인자들이 이제 전화로 좀 협의를 했었는데 뭐 전화 협의를 했을 때 한반도에 대해서 좀 미국이 좀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 좀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미국이 남중국해를 갖다 심각하게 우려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군사안을 갖다 지금 통과시켰으니까요. 곧 이제 무기를 더 보내겠죠. 저 안에 25년부터 더 보내겠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은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하죠. 대만의 독립을 갖다 지지하면은 너희들은 불탈 것이다. 좀 강하게 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근데 중국도 그건 있어요. 중국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오는 게 더 낫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해서 막 여기저기 막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막 글들을 보면은 중국 역시나 트럼프가 오는 게 차라리 딜이 되거든요. 트럼프는 주고 받고가 되는 게 트럼프인데 바이든은 주고 받고가 안 되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구렁이 같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식이어서 중국도 역시나 트럼프를 지지를 하려면은 여기서 뭔가를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지 트럼프가 더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쪽에서 지금 프랑스 총선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1차 투표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뭐 이제 3차 투표까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총선을 하는데 투표를 3번이나 해요. 좀 독특하긴 해요. 근데 1차 투표에서는 완전히 확정이 되는 케이스는 크게 일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극우가 집권이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해진 것 같아요. 한 3주 동안 지금 지지율을 봤는데, 3주 동안 얘네들 지지율을 봤을 때 완전히 극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극우로 변할 것 같아가지고, 마크롱이 지금 조기 총선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거 생각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그 3주 동안에 뒤집어 엎지 못하고 극우가 계속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77명의 하원 의원을 갖다 선출을 하는데 1차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음 달 7일날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늘 이제 30일날 투표가 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사실상 뭐 이제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마크롱 대통령 예상과 달리 이제 RN의 지지율은 지금 3주 동안 선거 기간 내내 견고하게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3주 동안에 조기 총선을 하자라고 마크롱이 얘기한 거는 3주 동안에 뭔가를 바꿔가지고 이거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뒤집어 엎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극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유로화가 망가진다는 거는 달러가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원달러 환율은 폭등을 하겠죠. 그럼 1,400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지율이 거의 36.5%로 이제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투표율도 월등히 높은 60% 중반대로 투표율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은 뭐 지역구 유권자의 뭐 25%가 당일 총 투표소에 뭐 어쩌고저쩌고 50%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니까 쉽진 않겠죠. 완전히 뭐 당이 막 몇 개가 나왔는데 조금씩 빨아먹고 하면 50% 이상이면 거의 그냥 독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월 7일날 이제 2차 투표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 때는 50% 이상 된 곳들만 이제 당선이 됐다 확정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1차 투표 그래서 2차 투표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데 거의 웬만해서는 3파전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만큼 1차 투표에서는 당선자가 가려지는 선거구는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완전히 극우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조금 느낄 수 있겠죠. 그러고서 2차 투표로 가서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당이 만약에 극우로 가면은 여기가 재밌는 게 그 당에서 이제 총리를 선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선거가 잘 되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얘네가 극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총선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극우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로와 근간이 이제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돈을 굉장히 세게 뿌릴 거고요. 뿌리면서 같이 빚을 갖다가 굉장히 내면서 그 나라를 뭐 살리겠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갖다가 쓸 거거든요. 자, 한 국가가 규칙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유로의 미래 가치, 유로의 미래 결속력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굉장히 조금 그래도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은 유로화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우로 가면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파타내면서 쓰기 시작하면은 유로화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무너지겠죠. 그럼 유로화는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유로화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관심 있으시면은 내용은 뭐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더 깊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유로화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봉상으로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봉상이에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죠. 자, 앞전에 굉장히 크게 빠졌을 때 유럽 망하는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이탈리아가 망하니 많이 했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탈리아가 뭐 그리스처럼 부도 나는 거 아니냐 했을 때인데 어떻게든 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주봉상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온 기간이에요.
자, 근데 이 라인을 보게 되시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지지를 했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1.05%예요. 1.05%인데 지금 1.07%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거가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투심이 아래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서 버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1.05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유로화는 박살이 날 거고, 그럼 달러 인덱스는 크게 올라가겠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1,400은 가볍게 넘을 겁니다. 지금 엔화도 문제고 유로화도 문제고 지금 이걸 계속 다 같이 봐야 돼요. 거기다가 얘네가 문제가 된 이유는, 엔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전체가 지금 극으로 가면서 지금 유로가 지금 다 망가지려고 하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망가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뭐 문제가 돼서 지금 막 원달러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엔화하고 유로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원달러도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 토론회가 있었죠. 중요한 건데, 이거는 바이든이 진짜 교체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바이든을 대체해가지고 그만큼 트럼프를 갖다가 맞서서 좀 어떻게 좀 뺏어올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토론회 이후에 유권자의 60%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을 교체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이대로 가면은 바로 망한다. 무조건 이거는 토론회 참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토론회를 좀 빨리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국 대선상 이렇게 후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먼저 했던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원래 원했던 거는 모두 다 빨리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이 차례 어디 있을까요? 이 차례 숫자 2로 하니까 안 되겠네요. 너무 많네요.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3번 정도 해요.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되면은. 근데 바이든은 이제 좀 고령이고 좀 말실수도 했던 적도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하고서 더 이상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래서 조금 일찍 땡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기 토론회를 좀 진행하면서 오히려 조금, 원래는 이렇게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이죠.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8월이고 공화당이 이제 7월이에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뭐 어차피 공화당은 어차피 트럼프 될 것 같고 확실해졌고요. 이번 걸로. 자, 이후에 이제 9월 뭐 10월 이런 식으로 3차례를 갖다가 원래 계획을 하는데, 이거를 2차례로 줄인다고 하니까, 2번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 오히려 땡큐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걸 원했던 거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빠르게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게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해서 여기서 뭔가를 좀 끌어오자. 대선이고 재판이고 뭔가 분위기를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토론회에 가서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오케이 해가지고 6월에 갑자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바이든이 망했죠. 여기 일찍 나와가지고 제대로 망했죠. 그러면은 아직 민주당은 후보를 갖다가 뽑지 않았어요. 8월에 뽑기로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바꾸려고 한다면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후보만 괜찮은 애가 있다면은. 자, 그래서 후보가 바뀌는지 좀 봐야 되는데, 뭐 이거 가져온 게 그거였어요. 이거 가져온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8월에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뉴스 기사에 8월이 있길래. 그래서 8월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진짜로 바이든 지지율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쪽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다른 후보를 갖다가 대안으로 이제 슬슬 보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 민주당 쪽 힘들어지기는 했으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있죠. 뭐 신재생부터 해서 2차전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조금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지지율이 확 뒤집어 엎으면서 다시 또 바이든이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막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 보여요. 그쪽 섹터들은. 자, 그리고 그럼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주에는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우선 크게 볼 거는 요거 있죠. 뭐 국채 입찰 정도 있겠죠. 국채가 지금 좀 올라갔으니까, 입찰을,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뭐 입찰은 나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 적당히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건 아니고, 그리고 파월 연설,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지 봐야 되는데, 파월은 앞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전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PC도 뭐 원하는 만큼은 나와줬으니까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적당히 얘기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2%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사라지겠죠. 뭐 동일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 데이터의 시작인 이 졸치 데이터, 이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고용
구인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달 대비해 가지고. 자, 이 부분이 좀 잘 나와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고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 자, ADP 고용, 그리고 연속 실업, 그리고 신규 실업, 그리고 4주 평균. 자, 이런 식으로 고용 데이터가 쭉 있죠. 그리고 비농업 지수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금요일 정도에 있을 텐데 여기가 좀 중요하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 더 줄어야 돼요. 뭐 준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오긴 하는데 0.4에서 0.3으로 준다고 하는데 뭐 고용이 줄고 뭐 그랬을 때는 뭐 소비도 줄은 거 보면은 이것도 좀 줄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6월 달 거잖아요. 이게 5월 달 거면은 확실히 좋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지만 6월 달 거니까 6월 거예요, 이거. 5월 달께 지금 계속 앞전 데이터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CPI, PPI 지금 계속 봤던 거는 다 5월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것들. 근데 여기부터 6월인데 6월 데이터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인플레를 갖다가 못 잡는구나. 약간 다시 이러면서 인플레 다시 고조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용 데이터가 6월 달에 스타트니까 이번 고용 데이터 나오는 이번 주에 뭔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뭐 고용 데이터만 보면 되지. 뭐 파월 연설이랑 고용 데이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크게 더 볼 건 없고 다만 이제 중동에서 확전되는지 뭐 당장 확전이 될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하마스랑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굳이 지금 급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하마스를 어느 정도 잡아 눌러 놓고서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자, 그 정도가 있고 지금 뭐 프랑스 쪽, 유럽 쪽 이제 극우 가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 쪽이에요. 엔화, 유로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채 금리는 얼마나 또 난리를 치는지 약간 그걸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